네, 심층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요즘 한국 증시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단순하게 오늘 또 올랐네, 내일도 또 오를까 하는 이런 단순한 등락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시장이 정말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걸까? 나의 이 물음이 정말 느낌표가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을 지내시면서 정말 수조 원의 연금 자산을 운용하셨던 이창훈 전 단장님을 모시고 지금 연금운용 경험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진짜 시장에 우리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바뀌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000피를 넘어서 이제 5,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1,000닥을 넘어서 이제 1,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국내 증시, 대한민국 시장이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약간 상승장의 정점의 느낌이 좀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입은 확실히 아니죠. 초입은 아니다. 그렇죠.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네. 초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냐? 그럼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순히 유동성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만으로 올라온 장이라고 하면 좀 과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 올라온 거는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복합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부 차원에서 상법 개정 같은 걸 하면서 가버넌스 개선을 이루어 온 거죠. 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대한민국 그 주식시장이 쌌으니까요. 뭐 PR이나 또는 PBR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선진국 시장하고 비교해도 무지하게 싸고, 네.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해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일 컸던 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 뭐 반도체 가격을 보면 정말 한 10배쯤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고 2026년도에도 그게 지속될 것 같다 하는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시장의 양태를 보면 약간 과열의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뭐 하루에 10%씩 팍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현재 지수 상승이 이상한 거냐?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세계 총 10위의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오늘 뭐 지수 얘기하면서 뭐 25년 만에, 26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좀 안 됐는데 그 사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그 26년 전에 시장도 보셨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 지수 투자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했다면 물론 이제 20년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미국에 대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체질이 달라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지금 초입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 펀더멘털 체력이 받쳐준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 더 우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올라온 게 많이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코스피만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러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었죠. 아직은 조금 싼가요? 뭐 PR이나 PBR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렐러티브 밸류에이션 이야기도 하고 또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비싸냐? 아직 안 비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deeply discounted 돼 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펀더멘탈이 현재도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폭등했다 폭락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요즘에 그런데,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도 엄청 해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네. 앵커님은 20년 앵커님은 네네. 주식시장을 본 지 20년 됐나요? 네네네. 그러면 20년 전은 모르시잖아요. 그쵸. 전혀 네. 사실 그때 그러니까 코스닥도 닷컴 몰랐어요. 버블 때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닷컴 버블 때는 저는 삼성 자산운용의 주식운용 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수가 5배 올랐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2,800포인트 갔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 얼마죠? 네. 1,000스탁 왔다가 좋아하죠. 아니 3천 스탁. 그때는 가야겠네요. 2,800 갔어요. 2,800 갔고 네. 뭐 그때는 사실은 버블이었죠. 어.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고 네. 스토리텔링으로 주가가 한 100배씩 올랐어요. 그때 근데 지금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지금 우리가 보이스톡으로 국제 전화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국제 전화 하려면 돈 무지하게 비쌌어요. 맞아요. 002.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 네. 그럼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그 시대가 왔죠. 왔는데 그 회사는 망했죠. 네. 또 어떤 컨셉이 있었냐면 인터넷 광고를 보면은 돈을 주겠다. 지금 보면 그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보고 있죠. 근데 그때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죠. 어.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한 100배, 500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 망했죠. 그런 네. 회사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회사들의 이익이 안 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텔링만 있었고 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시대가 왔지만 그래서 주가가 과잉으로 오버슈팅했다가 2,800까지 올라갔다가 1,000 밑으로 내려와서 20몇 년 동안 계속 헤맸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같은 그런 닷컴 버블 때와 같은 버블과 네. 지금을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전혀 이익이나 펀더멘털이 따라오지 못했고 그냥 개념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익도 좋고 뭐 펀더멘털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단기적인 조정을 사실 기다리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코스피의 대형주의 상승에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투자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그럼 코스닥을 해볼까 했더니 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그렇게 엊그제처럼 급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쉬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쉴 것 같은데요? 근데 쉴 때마다 또 무섭게 그렇게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는 장을 저는 코로나 때 이후로 또 처음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코로나 때하고도 조금 다르죠. 코로나 때랑은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지금 뭐 순식간에 한 지수가 한 30% 올랐나요?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그렇긴. 그런데 누가 샀나 하고 보면 금융투자회사가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게 곧 개인 아닌가요? 오늘도 증권회사가 보면은 뭐 몇 조 원씩 오늘도 엄청 올랐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장에서 그 코스닥 주식을 산다?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증권회사가 뭐 저 2조 넘게 샀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샀느냐? 그 제가 보기에 ETF나 ETN이거든요. ETF나 ETN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이 이 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개별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는 ETF나 ETN, 레버리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왜?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한 20-30% 수익이 나면 팔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해서 ETF를 때리면 모멘텀이 꺾이면 또 다 팔고 싶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펀더멘탈하고 같이 다지면서 와서 뭐 그런 폭락 같은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간 조정 가능성은 조정은 있죠. 조정은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일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잖아요. 오늘 했나요?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 낮에. 끝나고 했잖아요. 그쵸. 예, 하고 그래서-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그렇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워낙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적도 좋았는데 네. 그 주주 환원 책에 있어서 네. 14조 원 가량의 보따리를 내놓았는데 네. 거기서 12조 3천억의 자사주소가 네, 이야기가 전해져서 시장이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쵸. 연속적으로 좀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시장이 과열의 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조만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의 끝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근데 구간인가요? 저는 생각에 조정 너무 막 급하게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시장은 네. 이전에 이제 연말 연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랠리가 아니 근데 펼쳐졌을 SK하이닉스하고 때도 삼성전자를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네. 작년 하반기부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도 못 따라갔죠. 작년 이 디램 가을.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게 작년 8, 9월부터인데 그쵸, 가을. 그럼 그때 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못 따라갔던 분들 그럼 그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때도 못 따라가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데 또 가격이 높으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못 샀던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밍을 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쵸.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투자 실무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퇴직연금 제가 직접 운영하는데 네. 제 퇴직연금은 근데 아무리 나빠도 저는 ETF로 하죠. 뭐 들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다 아는 거 들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지수. 아니, 전 지수는 잘 안 해요. 지수는 뭐 나스닥, S&P 500 이런 거 지수를 하는데 네. 국내는 제가 잘하는데 왜 지수를 해요? 섹터를 하지. 섹터 ETF. 업종으로. 그렇죠. sek터 ETF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개별 주식부터 하는 거 진짜 나쁜 습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자산 배분부터 해야 된다.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 중에서 스타팅은 지수 ETF부터 해라. 지수 ETF부터.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나스닥 S&P 500,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다음에 또 좀 자기가 좀 알만하다. 그러면 이제 섹터 ETF를 하면 돼요. 뭐 AI가 된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알 수 있잖아요. 산업의 동향은 알죠. 예, 지금 AI가 되기 시작한 건 3년 됐잖아요. 그럼 1년은 모를 수 있지만 네. 1년 지나서는 이게 메가 트렌드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자신이 생기면 그때 주식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을 50에서 100 혹은 70에서 100 그건 자기가 정하겠죠.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을 하는데 난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50은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왜? 타이밍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건- 운용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 연금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당연히 갖고 있어야 갖고 되는데 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그 주식들을 만약에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늘 그 국면마다 그 시장에 주도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도주가 없고 다른 주식을 산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 주식을 좀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거죠. 뭐냐면 우린 다 누구나 평균 회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주식을 보면 싸 보여요. 많이 오른 주식을 보면 비싸 보여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게 수렴 평균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싼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주식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네. 그런데 만약에 주도주가 네.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형주 두 그렇죠. 종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그 디램 가격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또 지금 주가 15만 원에 넘고 근데 그렇죠. SK하이닉스가 80만 원을 그렇죠. 넘어서가지고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조금이라도 분들은. 사야죠. 아하. 네. 조금이라도 사야지. 네.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네. 아직까지 안 샀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요. 그 시대마다 주도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테마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도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테마인가? 아니면 이게 메가 트렌드인가? 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메가 년 트렌드? 전에는 네. 테슬라가 한참 날아갈 때 그때는 그게 메가 트렌드였잖아요. 그때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ESG에서 네. 제일 중요했던 게 E잖아요. 네. environment.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없어진다. 다 전기차로 바뀐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메가 트렌드였고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까지는 그게 유효했죠.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그게 깨진 거죠. 그럼 그때 보면 2차 전지 주식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시장은 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늘 주도주, 테마 주도주가 와 이게 말이 돼? 할 때까지 가죠.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그렇죠. 할 때까지 갔다가 네. 꺾이는 거죠. 그게 꺾일 때 그 장의 조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 AI죠. AI부터 다시 한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AI가 GPU가 됐든 뭐 TPU가 됐든 NPU가 됐든 뭐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브로드콤이 됐든 뭐가 됐든 가만히 보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왕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 트렌드는 이미 3년 된 거거든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어떤 새로운 흐름이 시작할 때 네. 그거를 빨리 알 수는 없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주가가 2배쯤 올랐을 때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두배 올렸을 2배 때도- 이상으로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2배쯤 올랐으면 비싸다고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메가 트렌드구나 하면 사야죠. 3배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격을 보면 안 되죠. 그 점을 들으려고 가격을 했는데.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가 가는데 네. 지금 반도체 가격 지수를 보셨어요?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게 꺾이는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게 둔화될 때 그럴 때 꺾이겠죠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반도체 가격을 보면 되죠. 주가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디램 반도체 가격의 가격 추이. 가격 지수를 보면 되죠. 그 인덱스가 꺾이는 순간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둔화되게만 해도 아마 주가가 빠질까? 둔화가 지금 되는 이렇게 순간. 수직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반도체가 지금 유료입니까? 원래 유료인데 네. 그런데 그 지수 차트하고 스팟 가격은 공짜로 보여줬는데 요새는 안 보여주더라고. 안 보여주는데 네. 증권사마다 어느 증권사 이렇게 들어가면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를 보면 지수를 볼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줄지. 근데 요새는 다 데이터를 그걸 취합하니까. 보면 진짜 10배 올랐어요. 10배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럼 주가 지수를 볼 게 아니라 뭐 반도체를 예를 들자면 그 상승세를 반도체 야기시키는 가격을 보면 되죠. 반도체 가격을 보고서 가격.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이렇게 둔화할 때. 네. 근데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도 주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이제 시클리컬한 것들, 네. 우리가 시클리컬한 주식은 기업의 이익이 주가보다 늦게 따라와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이익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냐? 기업의 이익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천,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반도체 가격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정유주 이런 것도 아무도 안 쳐다봤잖아요. SOE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뭘 보고 오른 거지? 이익이 정제 늘어난 거는 4분기부터 늘어났어요. 네. 정제 마진이 먼저 늘어났거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뭐 가격을 보면 뭐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을 보는 게 우리가 반도체주 최근에 목표 주가 투톱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그 애널리스트의 계속 목표 주가는 하고 늘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오죠. 근데 후행적이라기에는 네. 지금 벌써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가 네. 150만 원,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26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intrinsic valuation, 네. absolute valuation 방법이 네. 있어요. 절대적인 주가를 계산하는 거죠. 뭐 절대적인 주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CF가 제일 확실한 거죠. discounted cash flow, 그러니까 DCF 방식으로 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냐, NPV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PER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absolute valuation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사실 이게 absolute valuation은 잘 안 맞아요. 왜? 미래를 포캐스팅하는 거고. 네. 미래를 포캐스팅 할 때는 많은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럴 바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고, anyway.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relative valuation이거든. 비슷한 회사들끼리 비교하는 거. 또는 과거의 이 회사의 과거의 트렌드하고 비교하는 거. historical valuation. 근데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relative valuation이죠. 비슷한 동종업계 기업들과. 그런데 옛날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나중에 하나 토픽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내가 5년 전부터 주장했고 내가 책도 썼는데 네. 책에도 그런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제가 제일 처음 이런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마이크론이나 TSMC와 엔비디아와 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저평가예요. 싸죠. 네. 싸죠.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ADR을 주식 미국에 예탁 한다면. 증자죠. 아메리칸 예탁 증자인데 ADR을 만약에 뉴욕에 상장한다. 네. 그럼 뭐 당연히 마이크론하고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150만 원, 뭐 25만 원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고, 말씀하셨던 그 이제 해당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주가보다 왜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 혹은 그것이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면은 여기에서 주가의 고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바로미터를 좀 삼아서 시장을 좀 쫓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 마이크론하고 동일 비교할 수 있느냐? 동일 비교할 수 없죠. 그럼 뭐 어떤 왜냐면 걸 좀 미국은 미국은 시장 밸류에이션이 네. 우리보다 2배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 회사고,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 반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갖는 프리미엄, 한국 회사가 갖는 디스카운트 이런 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펀더멘탈리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비싸냐? 비싸진 않다. 그렇지만 주가를 보면 좀 과열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털 그 외의 것들도 참 어떻게 보면 박자가 잘 맞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뭐 네. 밸류업 정책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참 잘 맞물려서 이게 타이밍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뭔가 하여간
운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 앵커님이 네. 이야기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정부의 무슨 내가 5,000포인트 뭐 위원회 만들 때도 네. 5,000포인트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을 거야. 그 사람들도 아마. 그렇죠. 이게 1년 만에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달성이 이렇게 갈 수 됐어요. 있었던 거는 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네. 진짜로 이게 엄청난 호황이 온 거죠. 그게 이게 지금 때 맞춰서. 두 개가 같이 딱 맞물려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무지하게 운이 좋으신 분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통 10년에 한 번 이런 기회들이 오는데 지금 오는 장은 10년이 아니고 거의 제가 보기에 한 30년 만에 한 번 오는 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에 이런 장은 처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처음입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는 되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뭐 주가 부양 조치 이런 거 몇 개 했거든요. 그때부터 밸류업이 있었죠. 했는데 그게 내용이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뭐 가버넌스 개선을 한다. 네. 본질은 상법 개정이다. 뭐 무슨 대주주 뭐 50억으로 뭐 양도세 뭐 늘려주고 뭐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왜 하나 싶어요. 공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거는 진짜 글로벌 그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수줍비다하다고 얘기할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주 충실 의무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런 밸류화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 투자 인구가 무지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이슈는 아닌 거죠. 왜? 이게 표로 연결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미 이 개인 투자자가 정치적인 압력 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영한 건데 그 두 개가 다 맞물려서 주가가 좋아졌는데 네. 다른 면에서 저는 좀 봐야 되는 면도 있다고 봐요.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채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속세 개편한 것은 당근의 꽃도 같이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의 개선, 법 개정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하게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과정인 거죠. 저는 나이가 좀 드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뭐 이제 자식들, 네.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고 단순히 주가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또 대한민국 국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관점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그전에는 워낙 이게 엉망이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주주와 경영진과의 이해상충. 외국에서 이해상충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에이전시 프로블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인 비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버넌스 구조를 보면 오너라고 하는 게 사실 법이나 뭐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너는 주주가 오너인데. 네. 그렇지. 우리 그런데 다 어쨌든 오너죠. 우리나라에는 오너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일반 주주 네. 거기에 이해상충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당했고 그게 대각성하게 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고 그다음에 분리 상장시키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주주 자본주의가 선인가? 주주 자본주의가 정의에 맞는 건가? 저는 그런 관점도 보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 다른 파퓰리즘인가? 너무 소액 주주의 보이스가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댓글 악평 많이 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실 주주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모든 이념을 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잖아. 왜? 아니 개인의 삶보다는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사회주의고. 네.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고 가자. 그거 천국이잖아. 해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그 이념인데 왜 자본주의에 졌을까? 자본주의 그러면 벌써 뭔가 좀 깨끗해 보이지 않잖아. 되게 돈만 쫓아가는 그렇잖아요. 거고. 근데 졌잖아요. 네. 왜 졌을까? 저는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생각 안 해요. 시장이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이겼던 거고 개인의 자유가 이긴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진 이유는 뭐냐? 이건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특히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게 아니네.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는 더 퇴보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개인의 자유를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것들이 모여서 진짜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거죠. 네. 그 시장이 모든 이념을 이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시장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거가 깨진 계기가 있어요. 이거가 깨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뭐죠?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네. 월가를 점령하라. 그런 구호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빅쇼 같은 거 영화 보시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단기 성과주의, 그런 것들, 주주이익의 극대화, 그런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받느냐? 자본가만 피해를 받나? 금융 투기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전 국민이 다 받거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그 피해를 다 입었고 네. 결국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회복한 거거든요. 세금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반동은 뭐냐? 주주 자본주의는 많이 선이 아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ESG, 책임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너 이 폐해가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주자본주의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균형을 좀 맞춰야 주주자본주의가 최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코스피 5천이 유지되려면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약간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는 오너 집단들의 뭔가 이익을 극도로 훼손시키거나 하는 아니 오너를 견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건 저는 문제 없다고 네. 보는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유럽, 네. 유럽에서 특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유럽은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에서 보는데 하나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 오케이. 미국이 좀 그런 편이죠. 네. 그런데 그 효율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폐해도 많아요.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뭐 이 군수회사나 이런데 야 너네 그 배당도 하지 말고 자사주도 사지 마. 네. 그 돈 갖고 투자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가버넌스에서 그 오너 체제의 그 단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주자본주의만 주장했다고 하면 10년 동안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2, 3년 내에 돈 벌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쵸.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에도 배당해주고 자산 수속하라 계속 얘기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고 10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지금 과정 중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소액주주만을 위한 그러니까 정책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쪽으로 제약하면 가면 안 된다. 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를 좀 전에 잠시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게 어떻게 현실화되는 게 어떻게 좀 저는 그 가시성이 반드시 해야 있을까요? 된다고 봐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할 오래 수 있는데 살았으니까. 안 하는 거였나요? 과거에는 MSCI가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MSCI가 제일 대표적이고, 네. 그 다음에 FTSE,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있고, 그 다음에 S&P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FTSE나 S&P에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국부펀드 이런 사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벤치마크로 하는 거는 MSCI 지수예요. 그러니까 MSCI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2009년도였던 것 같은데 MSCI가 넣고 싶어 했어요. 우리 관찰 대상국에 있었고 S&P 500, FTSE 다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지수 선물 옵션이 전 세계 거래량 2등이었어요. 그렇게는 어마어마한. 그거를 감독원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개인들 들어와서 투기하고 돈 잃고 이런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해서 선물 같은 거 거래하려면 뭐 30시간씩 교육받고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하고 시험 보고 들어와라 이러고 해서 맞아요. 그 시장을 죽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코스피 200 지수가 글로벌 지수 넘버 2였어요. 거래량으로. 그랬기 때문에 MSCI가 무지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요구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의 접근권을 달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외환 거래를 자유화시켜 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자잘한 거고. 그런데 거래소가 지수 접근권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MSCI가 자체 지수를 만들었어요. MSCI 코리아 인덱스를. 그게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예요. 코스피 200은 폐지돼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던 그 지수 선물이 미국에서 야간 선물 지수에서 CM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아마 제일 큰 이슈는 외환 거래일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외환 거래 열어야 된다. 왜? 우리가 외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다.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외환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환 거래 통제 못한다. 오히려 외환 거래를 20시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그러면 코리아 원화는 훨씬 더 저는 안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로드맵을 만들겠다. MSCI에 들어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열면 돼? 하는 거를 열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역사는 개방하는 나라가 이겼지 지키려고 폐쇄하는 나라가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조선이 망한 거는 그거예요. 조선이 망한 거는 다 개항하고 할 때 조선은 쇄국 정치로 갔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외환시장 외국인 거래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리고는 7월부터 24시간으로 이게 연장이 그래서 돼 그러면 있는데 아마 다음에 MSCI 관찰 대상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봐요. 내년에 그렇죠. 그리고 나면 한 2년 내. 그리고 이제 이래요. 주식이 시장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하고 싶거든. 그렇죠. 그러면 MSCI 얘기하는 거죠. 야, 좀 넣어봐. 왜냐면요,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 제가 공무원연금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벤치마크가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수급의 규모라는 건 크죠. 그러니까 지금 5,000포인트 올리고 한 7,000포인트 간 다음에 그 친구들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럼 네. 스테이 하는 거죠. 그럼 뭐 무조건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상 수순이 이제 수급이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만들어낸 시장이라면 요 수순대로 네. 밟아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글로벌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또 받쳐주는 그럼요. 시장이 MSCI 되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네. 글로벌 자금이 큰 자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밸류 프로그램 시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밸류업의 진심인 기업과 아니면 그냥 공시용으로 껍데기 관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네. 자사주 소각하겠다, 그리고 배당 더 확대하는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다 소각하는 게 좋은가? 네. 그것도 아닌가요? 저는 이론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다. 왜? 주식회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레거시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럼 경영권이라는 게 존재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이 자사주가 없으면 네. 굉장히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회사 다 소각시켜라. 그럼 그러면 누가 하죠? 그럼 소각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세월이 한 20년 흘렀어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은 어떻죠? 무지하게 줄어들어 있죠. 왜? 그동안 계속 펀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주식은 똑같은 거야. 누가 들어와 사요.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막 흔들어. 그러면 그게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까요? 어렵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피곤하니까 팔겠죠. 누구한테? 해외에 팔겠죠. 내가 보기엔. 그럼 해외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애들 들어와서 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네.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안 되죠. 악의적으로. 그렇지만은 적정한 선에서.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나의 ROE가 높으면 계속 성장하는데 재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더 맞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주들은 야, 빨리 자사주 소각하게 주가 올려 이러거든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에 무엇이 도움이 될 거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청년들 뭐 이런 분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미래거든. 그래서 이게 일방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 균형점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럼 그건 누가 하나? 그건 정책 당국자의 역할이죠. 저는 그래 봅니다. 수급 얘기 아까 저희가 네. 뭐 개인이 사고 이제 뭐 MSCI 편입하면 외국인이 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네. 연금 쪽에서의 국내 주식 비중 더 네. 확대 뭐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네. 뭐를 더 사느냐 이 얘기가 참 화두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우리 국내 주식을 사면은 네. 이게 뭐 증시의 유동성이나 이런 수급에 영향을 많이 많이 미치나요? 주죠. 네, 국민연금 같은 데 지금 사면. 꽉 차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차 있다는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네. 그 전략 비중을 정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트레티직 애셋 알로케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전략적 비중을 정하고 매년마다 파인 튜닝을 해요. 그리고 그 전략 비중 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네. 내에서는 여유 있게 좀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주가가 올라서 꽉 찬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지난번 그 코로나 왔을 때는 팔았죠. 근데 지금은 여론이 안 좋잖아요. 팔면 큰일 납니다. 여론이 야 니네 왜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만 해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연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비중을 전략적 비중을 더 올렸죠. 높인다. 올려서 룸을 좀 만들었죠.
근데 저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사는 거 이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일단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은 맞았죠. 미국 주식 사는 게 또 수익률이 좋았죠.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아야 될 때 주식을 팔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망할 텐데 그 두 가지 논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도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투자 운영 준칙이 있거든요. IPS라고 해요. IPS Investment Principal Statement라고 하는 IPS라고 하는 투자 운영 준칙이 있는데 그거 한 20년 전쯤에 만든 거거든요. 이제 손볼 때가 됐다.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은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아니다 이거죠. 과거에는 이제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또 국민연금을 자꾸만 정부에서 찝쩍거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독립적으로 그냥 수익률만 봐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 지금은 수익률만 원하는 투자자가 국민연금이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죠. 1,500조인데 네.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대한민국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의 한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보니까 환율 얘기하는데 왜 국민연금 동원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동원해야 된다고 봐요. 왜? 아니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 큰 규모로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 같이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아니고 유니버셜 오너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두 번째,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을 왜 사야 되느냐? 아니 대한민국 주식을 사서 나중에 돈 돌려줘야 될 때 미국 주식부터 팔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왜?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 제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금융시장에서 넘어간 돈이 다시 기업으로 환류가 들어와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경제가 더 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니까 해외로 빠져나가. 환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내 주식을 사도 된다. 왜? 과거에 보면 일본이 말이에요. 전혀 주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베노믹스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하죠.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 들어서면서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해요.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 니케이 225가 10,000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엔화는 80엔 정도였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지금 엔화가 150엔, 160엔 하죠. 그다음에 니케이 225는 4만을 넘어가서 5만. 4만이 어떤 지수냐? 그게 90년대 버블 시기의 지수거든요. 플라자 합의가 1985년도에 있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시적으로 일본이 버블이 옵니다. 네. 부동산 버블이 와서 90년대 초 그때부터 버블이 붕괴하거든요. 그때 4만 포인트를 일본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5만 포인트 견조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아베노믹스 일환 중에 하나가 일본 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CIO를 데려와서 CIO로 앉히고 그 사람 일본 연금 거의 다가 안전한 채권 위주였거든요. 네. 그걸 대대적으로 바꿔갖고 주식을 50% 이상 채워요. 그리고 일본 국내 주식 비중이 25%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12%였거든요. 지금 올라와서 됐지만 그럼 우리는 왜 25% 30% 가면 안 돼요? 돼요. 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일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그 지수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을 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너무나 빠르게 원래 우린 빠르잖아요. 지수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니 원래 우린 빠르잖아요. 우린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모든 애도 빠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제가 보기엔 2만에서 4만 가고 일본이 니케이 한 뭐 제가 보기엔 10,000에서 4만 갔으니까 네. 4배 오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2,000에서부터 시작하면 4,000, 6,000 그죠? 지금 한 2배 좀 6,000, 넘게 6,000 올랐죠. 가면 니케이로 보면 한 4만쯤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얼추 제가 보면 니케이 4만 근처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빨리 거는 왔네요.
우리가 이제 5천 포인트 왔잖아요. 네. 박수 쳤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스테이너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무너지지 않고. 왔다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펀더멘털이 깨지지 말아요. 대한민국 기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배당 많이 받고 자사주 소각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기업이 계속 튼튼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실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 과실을 대주주만 독식하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체질 개선도 물론 당연히 수반 네. 대응하겠지만 그 체질 개선과 함께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으려면 결국 그럼요. 기업이 일을 네. 잘하게 만드는 그럼요. 환경도 필요하고. 아니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를 잘해서요? 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차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는 거죠. 대만을 보세요. 네. 그 중국이 마음 먹으면 그거 못 먹었겠어요? 왜 그럼 미국이 길을 쓰고 지키겠어요? TSMC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대한민국의 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쪽, 네. 그게 제가 보기에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단장님께서도 전직 CIO이시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이미 가지고 계신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 30년 만에 이 대운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혹은 다들 대운 맞이하는데 나는 네. 포모가 왔다 하시는 네. 분들. 저는 사실 대운 맞이하시는 분들보다 네. 포모 온 분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답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리더라도 조금 사야죠. 조금 살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렇지만 것처럼. 많이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냐? 네. 아니요,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게 나한테 왜 놓쳤을까? 네. 그 복귀를 해야죠. 무서워서 못 샀다는 해야죠. 왜 놓쳤을까? 사람들이 제가 더 이제 그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네. 얘기하는데 투자할 때 꼭 써라.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돼. 제가 레포트를 내거든요. 매매일지. 레포트도 내요. 한 학기에 레포트 숙제가 있어요. 꼭 한번 리포트를 써라.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나와 있는 분석서를 다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요약해 오면 된다. 그런데 꼭 적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리스크 팩터가 뭔지 세 가지. 그리고 늘 그거를 주가하고 견주어서 봐라. 그럼 내가 맞았을 때는 왜 맞았을까? 네. 틀렸을 때는 왜 틀렸을까? 그렇게 적어봐라. 그렇게 할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계속 주가만 쳐다보고 트레이딩만 아무리 해도 실력은 안 늘어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어쨌든 주도주에 대해서는 뭐 물리더라도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물리더라도. 하겠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뭐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은 사야죠. 네, 그렇지만 사야죠. 지금 많이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거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뭐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도 조정이 올 수 있죠. 우리 단장님 모시고 사실 이제 연금을 이제 운용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운용을 하셨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가지고 네. 더 많은 얘기를 못해서 아니 제가 짧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라. 네. 자산 배분을 하고 장기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늘. 그러니까 주식을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고 아까 저 미국 지상 바이 앤 얘기했는데 홀드? 2008년도에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깨져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얼마죠? 25,000이죠. 네. 금융위기 2009년도에 나스닥 지수를 샀던 사람은 25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우상향한다. 어떤 자산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네.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네.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간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단장을 맡아주셨던 분이죠.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